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어제 저희 방송에 서울 노원구 병에 출마한 이준석 미래통합당 후보 인터뷰했었습니다. 오늘은요, 구청장회에서 현역 의원으로 노원을 일구고 있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전화 연결해서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입니다. 네, 지금 하루 남았습니다. 예.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홍준표 후보가 골프채로 위협을 당하고 또 그리고 이현주 후보 남편 멱살 잡히고 선거 현장 유세가 상당히 험난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김성환 후보는 어떻게 별일 없으신가요? 네, 선거 막판에 흔히 이런 일들이 있어 왔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코로나 전쟁 과정에 선거를 치르고 있잖아요.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2차 투표를 연기하고 미국도 지금 대선을 어떻게 치르냐 마냐 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평화적, 안정적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사소한 변수도 좀 최소화해서 조금 더 선거가 냉정하게 국민들의 의사가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상당히 좀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는 그런 제가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그 노원구 병 지역은 진보 계열의 텃밭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또 김성환 후보도 의원으로 계시면서 이 텃밭을 잘 가꾸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 나오는데 지난 임기 동안에 지역구를 위해서 하셨던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국회의원 되기 바로 직전에 구청장을 8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청장 때 하지 못했던 일을 연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노원에서 이제 가장 큰 일이 창동 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을 옮기고 거기에 이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인데 제가 구청장 시기까지 그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해야 될 부지를 찾지 못했어요. 네, 다행히 서울시와 의정부시 노원구청이 이제 최근에 합의를 해서 도봉 면허시험장을 의정부 장암역 인근으로 이전하기로 이제 단체장들끼리는 기본 합의를 했거든요. 네. 그런 일을 제가 중간에 아마 추천하지 않았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일이라든가 그 상계동의 행정구역은 의정부고 생활권은 사실상 노원구인 수락 리버시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예컨대 이제 그런 곳에 행정구역을 서울시로 편입하는 일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만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이제 성과를 거두는데 많이 노력해 왔었습니다. 네, 구청장으로 8년 동안 일하신 그 경험과 국회의원으로서의 그런 역량이 합쳐져서 좋은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어제 정세균 총리가 이 코로나19 생활방역 전환 여부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는 사실은 돌아갈 수 없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실물 경제 위기까지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만약에 후보께서 21대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제 노원 지역구민들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게 어제 정세균 총리의 얘기가 그냥 예사롭게 한 얘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위기 때문에 거의 세계가 3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네, 코로나 위기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가 온다면 그거는 기후 위기라고 하고 여러 곳에서 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의 위기 또 코로나보다 100배, 1000배 크게 올 수 있는 기후 위기 등에 대한 대비를 보다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지금 세계가 좀 설마 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제가 21대 국회의원이 되면 이 코로나 위기에 더해서 올 가능성이 높은 기후위기에 대한 일종의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쓰지 않는 새로운 문명체계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야 되거든요. 그 기반을 닦는
그런 역할을 21대 국회의원이 되면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종류의 일을 국회의원 4년 임기 동안 다 하실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잘 닦는 한데. 일을 그때그때 해둬야 위기가 실제 닥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또 차명재 미래통합당 후보가 막말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돼서 결국 후보 자격 박탈까지 얘기가 되고 있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과거 팟캐스트 출연해서 여성 비하보 발언하는 무리에 섞여 있었다. 이런 것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 목소리도 지금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런 막말 논란과 관련돼서 지금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자체를. 네, 이제 선거 막판에 그런 막말들이 선거의 변수가 되죠. 정치는 특히 뭐 총칼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는 이제 소위 말의 표현으로 정치를 하는데 정치인은 품격 있는 언어를 쓸 필요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김남국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성인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생긴 문제인데 왜 거기에 초대됐는지 어떻게 가게 됐는지를 한번 좀 따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여성 비하 발언을 직접 하지는 않았다고 해서 그 내용을 좀 잘 헤아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도 이제 아직 진실의 내막을 잘 모르기 때문인데 하여튼 특히 이제 정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은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고 조금 더 국민들이 상처받지 않을 그런 표현들이 필요하겠죠. 막말은 삼가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너무 당연한 말이긴 합니다. 사실 막말에 삼가야 된다. 네. 자, 그런데요.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범 여권 180석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 또 박형준 통합당 선대위원장이 이거 과장 아니다. 우리 정말 위태롭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정말로 범 여권 180석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과 한편 이거 너무 지나치게 오만방자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선거를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이제 현장에서 치르고 느껴보는데요. 확실히 대한민국이 이번 이제 코로나와의 전쟁 과정에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지금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라고 세계가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이제 칭송과 부러움을 많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 일반 주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호응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제 저희 이 더불어민주당에 다소 유리하거나 약간 이제 저희 당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반응하시는 국민들이 있으십니다. 그게 노원구뿐 아니라 아마 전국적인 상황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뭐 180석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선거는 마지막까지 낮은 자세로 국민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할 텐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해석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지역구 얘기 좀 할게요. 노원병 지역구로 사실은 지금 경쟁하고 있는 젊은 이준석 미래통합당 후보가 사실은 뭐 청년이라고 하기는 좀 이상할 정도로 오히려 이 노원구 병에만 벌써 3번째 출마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직접적으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준석 후보 아주 젊고 훌륭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경쟁 상대에서 잘 경쟁하면서 지역도 발전하고 대한민국 정치도 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거밖에 없어요. 상당히 훌륭한 후보여서요. 저희도 상당히 긴장하면서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노원구병에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김성환 후보는 너무 오랫동안 구청장도 하면서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어제는 김성환 후보가 서울대병원을 주거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식의 공약을 해서 본인도 애플 본사를 옮기겠다 이렇게 뻥 공약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좀 말이 되는 공약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사실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체로 주민들이 이번에 우리 노원구 상계동에 실제로 일할 사람이 누구냐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주민들끼리 이제 서로 논의도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요. 그동안 노원구를 위해서 실제로 일해온 사람, 노원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여론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서울대병원 이전이 뻥이다라고 얘기한 것,
그거는 오히려 이준석 후보의 비판이 과도한 것 같은데 이 일은 이제 서울시가 이제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일인데 지금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과 서울대병원 이거를 인터넷에 키워드 검색을 해보면 박원순 시장이 서울대병원을 이곳에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제 초기에는 구상 단계일 수 있고 이제는 이 서울대병원을 유치하려고 하는 곳 창동 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이 2024년 내지 2025년이면 완전 이전하는데 그곳에 어떤 산업과 일자리를 유치할 것인가는 이제 과거에는 구상 단계였다면 이제는 현실화 단계거든요. 서울시가 그래서 올 초에 10억 규모의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용역을 발주했어요. 우리말로 치면 생명, 의료, 집적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소위 반도체 다음 먹거리라고 하는 바이오의 세계적인 대기업이나 연구소를 어떻게 유치할지. 그 연구 성과를 이제 임상하고 치료할 수 있는 소위 병원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단계이고, 서울시는 가급적이면 서울대병원이 이곳에 와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전은 아니고요. 네. 사실상 신설입니다. 왜냐하면 최첨단 부분에 서울대병원이 필요한 내용들을 이곳에 새로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경궁 앞에 있는 서울대병원이 이전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서울대병원의 일종의 첨단 분원이 생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절대로 뻥 공약이 아님을 인터넷 검색만 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아마 선거철이다 보니까 상대 후보가 조금 과하게 표현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원 더불어민주당 서울노원구병 후보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하하하. 다름이 아니라 정치율 조사 기간입니다. 조사는 전화응답으로 진행되는데요. 만약에 정치율 조사 전화를 받으시면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이렇게 노래가 절로 나오듯이 여러분의 응원이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큰 원동력이 되거든요. 안 해주시면 정말 실망입니다. 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이죠. 시사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할게요. 김현성 팽수 평론가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오랜만에 또 팽수라고 불러주시네요. 정말 점점 팽수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옆으로. 그래서 아주 친근하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당히 날카롭고 여전히 태도가 좀 그렇군요. 그래요. 제니컬하지. 네, 이번 주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여러분 좀 분발해 주시고요. 뭐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네? 묻지도 따지지 말고 노영희의 YTN 출발 새 아침. 오, 네, 좋습니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보시죠. 지난번에 어떻게 했지 우리가? 자, 어쨌든 조사 방법이 전화로 오는데요. 5분 이상 청취한 방송이 프로그램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항상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가? YTN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그렇죠. 약간 좀 김태형 선생님은 안 하십니까? 저요? 해요. 좀 해봅시다 좀. 협조 좀 근데 나 해요. 출연하는 라디오가 합시다. 다른 프로듀서여서 뭘 해야 되나? 이거 보세요. 뭘 해야 돼? 그래도 좀 양심적이네요. 우리 방송 아, 저는 왔다고 우리 거짓말 것만 안 얘기하지 하잖아요. 않네요. 네. 저는 솔직히 이런 태도 매우 불쾌하지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 분만 판다. 오늘의 주인공 만납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도 퇴치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위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조국을 살릴 거냐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거냐 여러분들 보시면도 무엇이 우선해야 된다고 보는 것은 삼적 동작. 교섭단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21대 총선의 성격을 규정하게 될 것입니다. 180석을 만들겠다. 이런 오만방자한 태도 때문에 우리 정치가 이렇게 싸움의 정치로 가고 경제와 민생을 돌보지 않는 정치가 된 것입니다.
이미지 정치, 쇼 정치, 실제 민생은 달라지지 않고 호감만 계속 얻고 순간순간만 모면하면서 네, 지금 잘 들어보셨죠? 4.15 총선 디데이가 바로 내일인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지금 여야 모두 오늘 바짝 긴장하고 선거운동에 매진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26.7%, 26.69%의 높은 사전투표율 어느 쪽이 유리할 거라고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하게 뭐 유불리를 따지긴 어려울 것 같고 네.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양 당이 최대로 결집을 시킨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좀 이렇게 사전투표를 인지하고 사전투표에 일찍 나와서 이제 투표를 하는 경향이 이제 이 2030 그리고 청년층이 조금 더 많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제 그 관측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동안 쭉 조사에서 2030, 4050, 뭐 40대까지 어떤 계속해서 추이로 봤을 때 지지율이 높았던 그 민주당 후보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우리 사전투표만 가지고 당선자 따로 뽑는 게 아니고. 네. 봉투표율까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그냥 주말 이틀 동안 다 하고 본투표에 안 할래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사전투표를 보면 이제 본투표율까지 총합이 높아진다고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네. 그럼 투표율이 높아질 거예요. 더군다나 중앙선관위에서 매 선거 때마다 조사하는 투표 의향 조사해 보면 16년 총선보다도 10%가 높아요. 그렇죠. 그거 생각해 보면 총선 투표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전통적인 분석 방식에서는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린 유권자들이 진보 지지층이 많으니 그렇죠. 그리고 투표를 높으면 민주당 계열이 유리하다는 게 전통적인 그렇죠. 전통적인. 근데 그게 사실 이제 깨졌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네. 근데 이번 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라는 이 사태 속에서 벌어지는 선거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았을 경우에 보수 정당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 좀 더 나가면 보수 정당에 전 유리할 수 있다. 왜? 지금 여론조사 판 보세요. 지금 여론조사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유심히 이사정 언급계단 180 무리도 아닙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아니 지금 여론조사대로 보면 워낙 잘 나오니까 민주당 쪽이 여당 쪽이 야당은 괴멸이에요. 네. 그럼 이 상황에서 투표율이 높았을 때 그냥 지금 나와 있는 결과라 보면 쉽게 이길 수 있는 여당의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그 동력. 더 하나는 그냥 힘을 실어주세요. 어차피 우리는 이기는데 나와서 힘 실어주면 좋죠. 이거랑 우리 지금 죽습니다. 네. 이 상태로 하면 괴멸입니다. 문재인 정부 심판해야 됩니다. 제발 좀 나와주세요라는 이 동력과 전자와 후자 중에 어느 게 클까? 후자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투표율이 높다고 하면 저는 이번 보수 정당이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 이제 20대 중에 상당수가 또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또 이번에 나타난 그런 평이어서 그렇죠. 이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이 꼭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잘 모른다. 투표율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그렇죠? 어렵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총선에서 그 여야 전략이 조금 다들 힘든 방향이 아닐까, 힘든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하고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오늘 이번 선거에서 선거 전략의 중추적인 역할을 사실은 한 거거든요. 뭐 그렇긴 한데 네. 평가를 해보자면 네, 누가 더 잘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선거 승패가 갈리는 건 아닌데 저는 박형준 위원도 잘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보수 정당가 무조건 이긴다고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왜냐하면 양정철 원장이 사실은 2016년 총선의 밑그림도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때 양정철 원장의 힘은 뭐였을까? 사실은 누구도 생각하지. 왜냐면 그때만 해도 친문 패권주의네 뭐네 이런 얘기들 많았어요. 니들끼리 다 해먹는다. 속된 말로. 그러면서 안철수 당시의 의원이 나가면서 이게 더 공고해지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당시로서는 적장 출신이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와서 정권을 주면서 인재 영입을 할 때 보면 예전에 했었던 운동권 2012년 총선 한명숙 당시 전 총리가 이끌었던 2012년 총선만 해도 사실은 운동권 출신들이 그냥 새로 영입한 사람들 다 포진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2016년에 안 그랬어요. 선거 수장 자체가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이니까
그래서 이겼잖아요. 네. 그걸 미끌미끌 그린 사람이 양정철 원장이었다고. 양정철 당시에 이제 양비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다고 이제 알려졌죠. 그 사람이 다시 이번에 민주정치연구원장을 왜 앉으면서 이번 총선에도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했는데 그러면 인재 영입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2006년에 만에 보여줬던 당시의 더불어민주당 우와 했던 모습들이 이번에 나왔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실 쉽게 얘기해서 586 중진들 물갈이 얘기도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양정철 원장은 2016년에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고. 자, 박형준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선대위원장 대선에서는 크게 보여준 게 사실은 없지만 어쨌든 통출을 이끌면서 야권 통합을 이뤄냈기 때문에 네. 그거 하나만은 가지고도 박형준 위원장이 할 일은 다 했다. 라고 저는 봅니다. 예, 같은 상황을 보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싶긴 한데. 원래 두 분은 맨날 달랐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전략은 그 숫자에 밝은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과 이게 어떤 감과 촉이 좋은 양정철 원장이 세웠다고 보면 되고요. 뭐 저쪽 미래통합당은 박형준 선대위원장이라니까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일관성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의 전략이라는 것이 어떤 물음을 유권자에게 던져주느냐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가지고 유권자가 기표소에 가게 만드느냐, 투표소에 가게 만드느냐, 이게 이제 전략의 핵심인데, 네. 근데 일관적으로 민주당의 전략은 결국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어려운데 이 국난 극복 누가 해야 되느냐? 국난 극복을 누가 해야 되냐 이런 어떤 코로나 선거였다라고 본다라면 네. 결국은 계속해서 일종의 그 미래통합당의 질문, 물음, 유권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 잘했냐 못했냐,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처음에는 뭐 그렇게 심판을 물어보다가 결국 조국을 살리시렵니까 말렵니까? 네. 조국을 살리렵니까? 윤석열을 살리렵니까? 이렇게 묻다가 지금은 이제 결국은 폭주를 막아야 되느냐, 견제해야 되느냐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 유권자들은 상당히 헷갈릴 거예요. 근데 결국 뭐 아까 우리 김태현 변호사도 잠깐 얘기했는데 결국 가장 좋은 전략은 폭주냐 견제냐가 지금 나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물음이 좀 늦게 나왔다. 조금 더 일찍 전면에 내세워야 했는데 좀 늦게 나온 게 아닌가. 근데 아무튼 제가 생각하게 봤을 때는 전략상으로 보면 일관적이었냐 일관적이냐 아니었냐가 전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만 본다면 민주당의 전략이 가장 잘한 전략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 양정철 전략은 일관적이에요. 야당도 문재인 정부 심판이죠. 굉장히 디테일에 들어가면 그 표현이 있어서 폭주냐 견제냐 뭐 문재인 정부 심판이냐 뭐 소득 조성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일관적인 흐름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 심판이냐 아니냐 이거고 여당의 전략은 저는 이번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무전략이 전략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네. 이제 무전략이라는 게 아무 생각 없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무전략은 아니죠. 최대한 조용히 가자. 그러니까 최대한 조용히 가자가 이번 민주당의 어떤 공천부터 시작해서 선거 캠페인까지 흐름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저는 걔 봤을 때 이제 외적인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질문이 많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상황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미래통합당은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잘못해서 그러니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지 과거에 어쨌든 무슨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읽지 못하고 미래통합당은 자꾸 과거에 잘못했고 지금 이 국난이라는 코로나 극복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국민들의 공감을 못 산 거죠. 사실. 아니 그게 단정적으로 국민들의 공감을 못 산다고 보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이번 총선 결국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 저는 이제 좀 굳이 비유를 하자면 점과 선의 대결이다. 무슨 얘기냐면 네. 양쪽 진영 어쩌면 진보 진영은 민주당 찍는 거예요. 보수 진영은 결국은 미래통합당 찍는 거고 그럼 중도층에서 중도 진보층도 민주당 찍을 거예요. 문제는 이제 2012년 대선 총선 기준으로 하면 중도 보수층이다 이제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찍었거든요. 총선 대선 이긴 겁니다. 네. 그 중도 보수층이 사실은 탄핵 사태 겪고 대선 지선 겪으면서 미래통합당 기준으로 보면 다 민주당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쪽을 이제 복원하는 거거든요. 그거 복원만 되면 미래통합당이 이기죠.
복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탄핵 이후에 민주당은 상수고 득표율이 이 미래통합당 변수거든요. 그럼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왜 점과 선의 대결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만약에 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없고 그냥 코로나 사태가 없는 상태에 치러진 총선이라면 네. 야권의 문재인 정부 심판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조국 사태, 그다음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대북 대중 외교 문제가 먹혔을 거예요. 그럼 중도 보수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복원해서 선거가 수월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사실 이슈가 매몰된 측면들이 있거든요. 대통령 지지율도 높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정부는 잘해. 뭐 코로나 괜찮지. 미국, 일본, 유럽 우리가 생각했던 선진국보다 우리가 상황 좋아.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여당이 힘을 실어줘. 이거냐. 그런데 3년을 돌아보면 이게 아닌 것 같거든. 네. 그래서 제가 점과 선의 대결을 말씀드린 거예요. 김현석 평론가 말씀하시기를 지금 사람들이 지금 국난인데 다 잊어먹어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잊어먹시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러면 미래통합당 선거 집니다. 실제로 그 중도 보수층이 내가 3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도 너무 힘들었어.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코로나 잘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3년의 실정을 모두 잊어버리고 지금 지금 코로나 이 사태만 봐서 투표를 한다면 미래통합당 져요. 그건 당연히 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총선이라는 거는 중간평가적 성격이 있는 건데 분노의 표출이거든요. 심판의지의 표출이거든요. 네. 과연 3년 동안에 축적돼 온 이 분노와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자 하는 중도 보수층의 이 투표 의향들이 단순히 지금 몇 달간의 이 코로나 문제로 다 잊어버리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론조사와는 다르게 미래통합당이 해볼만 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자, 거기까지 얘기하고요. 그 미래통합당의 의석수 얘기, 또 민주당의 의석수 얘기는 거기까지. 뭐 어차피 안 맞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합니다. 네. 갑시다, 우리 지금. 왜 불렀어요? 뭐 그렇게까지 특별히 맞춘 적이 기억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정확히 말합니다. 자,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은 맞아야 돼요. 맞아요. 서로 얘기하지 무슨 되잖아요. 둘 중에 한 번 안 맞은 거는 왜냐면 어차피 지역구 일당 당은 두 당 중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진도 좀 나갑시다. 다음 주에 커피 사봅시다. 진 사람이 알아서. 네. 저는 방송 시간 맞추기 힘들어요. 우리 사실 만 원 내기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요. 두 분은 안 하시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선거 막판에 터진 막말. 뭐 그동안에 참여투표 얘기 계속 많이 했는데 김남국 후보 한번 얘기해볼까요? 과거 팟캐스트 방송 내용 공개되면서 여성 비하 논란. 근데 김남국 후보는 또 이래요. 사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었는데 상대방이 너무 네거티브한 거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근데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좀 김남국 후보가 이제 우리 정치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실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타고난 정무 감각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상당히 좀 부족하다. 부족해요? 네. 빠질 땐 빠져줘야 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제 이제 지금 뭐 YTN 텔레비 화면 나오네요. 김한규 후보 저기서 네, 강남병에 네. 저것도 문제가 생겼어. 똑같은 문제 어제 동일하게 터진 겁니다. 김남국 안산 단원들의 김남국 후보는 여성 비하 쪽 문제가 생긴 거고 강남병의 김한규 지금 뭐가 있었냐면 자원봉사자의 그 노인 일종의 노인 폄하 발언이죠. 2번 찍으려면 코로나 때문에 가지 마세요라고 했다는 뭐 그런 거죠. 근데 어제 김한규 후보 측의 대응은 뭐였냐면 물론 그 얘기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 공식 채팅방 아니다. 그게 맞습니다. 네, 오픈방이라면서요. 네, 문제 캠프 가면 버전 1, 버전 2 여러 방들이 있어요. 핵심들만 들어가는 방도 있고. 저기 오픈 채팅방이고 뭐 그냥 아무나 막 들어오는 방이기 때문에 우리 캠프의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 이건 앞서웠으나 마지막 얘기 보면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 글 뺄게요. 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건 뭐냐? I'm very sorry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김남국 후보의 어떤 입장문을 보면 없었어요? I'm very sorry가 없어요. 그건 변명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태가 터지면 잘잘못을 따지는 건 차후에 미뤄. 일단 I'm very sorry가 입장문에 앞이든 뒤든 나와줘야 된다. 한국말로 하면 안 돼요. 그냥 영어로 꼭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베리를 강조하려고. 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어제 김한규 후보 측은 그게 있었어요. 똑같은 민주당인데 김남국 후보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무 감각이 떨어진다. 그렇죠. 이건 무조건 미안합니다. 어쨌든 제 불찰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진행한 건 아니고 사람들의 말을 제가 동조한 것 뿐인데 어쨌든 그게 불쾌하게 비추자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끊어줬어야 되는 건데 거기서 뭐 저는 뭐 연애도 안 해본 청각으로서 뭐 어쩌고저쩌고 왜 나와요? 지금 이제
차명진 후보, 제명된 차명진 후보와 이런 사건을 비교하는데 저는 이제 이 사건 자체는 전혀 다른 사건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은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지만 여기는 일종의 돈을 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듣는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돈을 내고 들어온 사람만 듣게 하는 방이었고. 이게 500원이었는데 지금은 10만 원 됐다면서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대해서도 뭔가 분명하게 알고 들어오는 방이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김남국 후보가 직접 어떤 발언을 했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김남국은 그 당시에서 이게 좀 아쉬운 건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게 본인이 회피하거나 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건 아쉽다고 할 수 있지만 네.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동조했다. 그걸 뭐 무슨 뭐 동의하는 거다.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걸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방송임에도 알았다면 그쵸? 본인이 출연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데 그 당시에 출연한 건 좀 아쉬운 선택이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거 자체가 지금처럼 무슨 엠번방이니 차명진이니 이런 문제를 희석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정략적이다라고 봅니다. 정략적이다. 네. 왜 두 분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네요. 오늘은 또 이 주제에 대해서 별로 할 얘기가 없나 봐요. 한 번씩 다 얘기했어. 딴 주제는 엄청나게 분량 타령까지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 뭐 전국 판세를 짚어야지 뭐. 그래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 영향 안 미치나 봐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김현성 평론가처럼 앞에 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본인 입장을. 그게 이제 민주당의 김한규 후보도 그랬거든. 마지막이 중요한 거라 마지막이. 마지막에 김한규 후보는 죄송합니다. 김한규 후보랑 친해요? 안 친해요? 아니, 좀 친한 것 같은데? 아니, 어차피 민주당인데 뭘 다 똑같 같은 변호사니까 또 친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안 친해요. 잘 몰라요. 뭐 네. 진짜 몰라요. 네. 그러니까 미안합니다가 있는데 김남국 후보 그게 없어요. 상대 비열한 불편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네. 자, 마지막 이거는 사실 우리 PD가 끝내라고 막 그러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그 지금 민생당하고 정의당이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래요.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이거 왜 그럴까요? 대답 들어 못하시네. 갑자기 침묵하네요. 민생당, 국민의당, 정의당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답니다. 지금 현재.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 해야 돼요. 비례정당, 비례정당, 위성정당 있잖아요.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보수 정당이니까 찍고 민주당 지지하니까 찍는 거지. 그 좋은 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지지층이 결집하는 건 이 선거의 굉장히 속성이고요. 저는 근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선전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 김현상 평론가였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넌 총선 얘기할 때가 제일 신나 보이더라. 총선 때까지 달린다. 영희는 총선이 체질. 네, 출발 새 아침에 선보이는 독특한 총선 짚어보기. 총선이 체질 시간입니다. 헬마우스만의 특별한 해석을 양념으로 뿌려서 헬마우스 총선 체크포인트.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네. 지금 저희 애청자분께서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522 쓰시는 분. 저는 청취율 조사 전화면 YTN 노영의 출발 새 아침이라고 답변 준비를 하는데요. 기다려도 전화가 안 옵니다. 7479님께서도 청취율 조사야 제발 전화 좀 해라. 노영이 출발 새 아침 말하고 싶다. 플리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노영이의 출발 새 아침을 항상 애청해주시는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네. 2번, 3번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전화번호도 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 네, 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개인기가 있으시다면서요? 개인기요? 저는 이제 오늘 삼행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부 다 그냥 만만하게 삼행시군요. 자, 합니다. 자, 노! 노력하는 여자. 와, 영. 영희가 있어서 YTN은 희망이 있다. 참 무성의하지만 그래도 일단 넘어가는 걸로.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저희가 한번 개인기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기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안 합니다.
자, 본격적인 총선 체크포인트 한번 나눠볼 건데요, 얘기. 자, 오늘 어떤 이야기거리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자, 이제 총선 본투표가 드디어 이제 내일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최후까지 남아있는 변수들, 그리고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제 상징적인 변수 두 가지를 제가 뽑아봤는데, 네. 이게 과연 이제 영향력이 있는 어린이 될 수 있을까, 그 전망을 해보는 시간으로 좀 꾸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편견이나 인식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실제 사실과 이렇게 딱 들어맞지는 않는다. 그런 그렇죠. 정리의 시간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 네. 혹은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네. 스테레오티픽한 여러 가지 것들이 옳지 않다, 혹은 잘 맞지 않더라. 이거를 그렇지는 정리해준다. 않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는 않더라. 예.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선거 그 막판 변수 뭐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꼽아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연결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이게 이제 마지막이다 보니까 하루 앞이니까 뭐 이제 와서 정책이나 공약이 뭐 파괴력을 발휘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죠. 그 지난 주말부터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전면에 내세운 막판에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된 이제 큰절 유세. 네.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거냐? 아, 큰절하면은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사실 하는데. 그렇죠. 없어요, 효과가? 그걸 한번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그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지난 주말부터 이제 황교안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후보들이 다 이제 큰절 유세에 돌입을 했는데, 뭐 길 한가운데선 유세차 위에서든 연설 단상에서든 신발 벗고 이제 큰절부터 시작하고 이 간절한 지지를 호소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여당의 독주를 막아달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그 큰절 유세라는 게 보통 급할 때 하는 그렇죠. 최후의 수단.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급하다는 겁니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그만큼 이제 선거의 어떤 판세가 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상징적으로 보니까 지난 주말 동안에 이제 카톡으로 이제 지라시가 두 개가 한창 돌았는데. 아, 그래요? 예. 하나는 이제 미래통합당 쪽에서 나온 그 여의도 연구원장이나 뭐 선대위 관계자들 코멘트를 받아놓은 건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온 거. 네. 보통은 이렇게 양쪽에서 나오면 내용이 정반대가 되기 마련인데 그렇죠. 이번에는 두 개가 다 똑같이 민주당이 압승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뭐 예. 네. 물론 이제 뭐 그게 이제 야당 쪽에서 견제 심리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두 개를 만들어서 이제 뿌렸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제 선거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 일반적 인식이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렇잖아도 어려웠던 이런 선거에 이 선거 막판에는 미래통합당의 이제 차명진 전 후보의 이제 막말 논란 이런 것까지 더해지면서 선거 판세가 더 어렵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네. 2016년도에 우리가 총선 치를 때 20대 국회. 네. 그때 모든 종류의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새누리당 압승을 예상했어요. 그때 150 당시 새누리당이었지만 어쨌든 150석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정말 180석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그때도 있었었고요. 네. 그런데 지금하고 그때하고 좀 비교를 해서 얘기를 네. 한번 해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도 뭐 개헌 저지선이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렇죠. 나오고 그랬었는데 네. 약간 어떤 정당의 성격 차이라고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에서 그 당시에 무슨 큰절 유세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었거든요. 약간 그런 어떤 성격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누리당 계열,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계열 내지는 이제 보수 정당들이 이 큰절 유세를 자주 사용을 하는데 2016년에 그 말씀하신 대로 김무성 대표를 필두로 그렇죠. 해가지고 네. 선거 막판으로 가면서 큰절 유세를 하면서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공천 파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되니까 너네 너무 이제 오만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바닥에서 나오니까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서도 뭐 최경환 그 당시에 뭐 친박 실세라든지 이런 분들이 앞장서가지고 곳곳에서 큰절 유세를 하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간절하게 이제 호소를 했던. 네. 근데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 오히려 그 역으로 참패를 당하는 그런 결과를 막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큰절 유세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도 나왔었는데 2018년 그 지방선거 때도 또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오히려 이제 뭐 적폐청산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굉장히 이제 자유한국당이 코너에 몰려 있을 때 네네. 그때 이제 홍준표 대표를 필두로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용서해 주십시오. 아, 그렇죠. 용서해 주십시오. 네. 생각나네요. 네. 그 구호가 조금 바뀌었죠. 용서해 네. 주십시오를 외치면서 이제 큰절을 올렸는데 네. 마찬가지로 선거 참패를 그때 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두 번의 연속된 큰 선거에서
새누리당 내지는 자유한국당 이 보수 정당에서는 계속 이제 큰절 유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바꾸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절은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건데 사실 부모님한테는 큰절이 효과가 있긴 있던데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잘못하면 무릎 꿇고 일단 그렇습니다. 손을 올리고 그렇죠, 엄마 잘못했어요. 이렇게 좀 불쌍한 표현 짓고 이러면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3번 혼날 걸 2번 혼나기도 하고 그렇죠. 한 대 머리 콩 쥐어박이고 그다음에 네.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슷한 효과를 사실 노리는 게 뭐냐면 이 큰절을 한다는 것이 읍소하는 전략인데 그렇죠. 네. 그거는 결국 이제 기존의 지지층을 향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지층.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향한 게 이제 되는 거죠 말하자면 네. 기존 지지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만큼 간절하다. 우리가 이만큼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저쪽 편이 그만큼 유리하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호소가 어쨌든 미워도 다시 한 번의 네. 그 표심을 끌어올리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소위 이제 중도층 내지는 돌아선 민심들을 엎드려서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돌릴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이제 내가 당신의 부모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네. 돼버리기 때문에 나는 유권자지 당신의 부모가 아닙니다. 네, 이렇게 네. 돼버리면 네. 그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제한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 사실 뭐 큰절은 뭐 한 번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거지 막 계속 큰절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뭐 일단 부모 자식이 아닌 이상은 어쩔 수 없다. 굳이 따지자면 이제 이런 읍소 전략은 이제 시험으로 비교를 하자면 벼락치기 같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다른 막판 변수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다른 하나는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설레발주의보. 설레발주의보. 예, 설레발주의보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 주말 거치면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는 이제 전망과 기대가 이제 엇갈리면서 잇따르게 나오면서 민주당 내부는 물론이고 이제 외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170석을 얻을 수도 있다. 범여권에서.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시민 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튜브 알릴레오 방송에서 다 합치면 뭐 범진보 쪽에서 180석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파장이 좀 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제 급하게 누가 민심을 재단을 하느냐. 정치인이 그런 걸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 네. 이해찬 대표가 나서서 아직 2% 부족하다. 이렇게 좀 수습을 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기도 또 했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은 저희가 의심스럽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딱 180석 얘기 들으니까 조금 거부감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낙승이다, 뭐 압승이다 이런 그럼요. 때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숫자를 구체적으로 굳이 이제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좀 와닿는 게 좀 다르거든요, 체감이. 네, 그러니까 너무 조금 오만한 거 아니냐. 정말 무슨 저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바로 그렇습니다. 근자감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죠. 정치권의 이제 대표적인 금원 중에 하나가 오만하면 심판받는다라는 그럼요. 게 있는데 그런 이제 걱정들이 나와서 제가 좀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네네. 그 180석이라는 거를 뭐 얘기하면서 주로 인용하는 게 어떤 게 육각형으로 된 이제 선거 구도를 보인 육각형이요? 예, 육각형으로 이게 전체 선거판을 쫙 재배치를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색깔을 채워놓은 인포그래픽이 이제 그 근거 자료인데 네. 그게 보니까 여론조사를 단순 집계해가지고 좀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판단해가지고 파란색 칠하고 빨간색 칠하고 이렇게 한 거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상당 부분의 이제 지역구가 그 관심 지역구가 못 되다 보니까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굉장히 오래된 지역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1월, 2월에 이제 이미 한두 번 하고 나서 끝난 지역구들이 많아가지고 네. 최근에 이제 변화를 반영하기가 어려운. 근데 그 자료가 180석의 논거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정확한 그런 논거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심지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압승을 전망하는 경우에도 그 대부분이 전문가들의 감을 근거로 한 내 촉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이런 판세인 것 같다. 네네. 이런 얘기가 많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과연 실제로 그 압승을 이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이제 접전지가 워낙에 많고 네. 특히 그 접전지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그렇죠. 2, 3% 내에 뭐 이제 오차범위 내에 들어있는 접전이기 때문에 결과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봐야 알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겠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설레발 아까 말씀하셨는데 설레발 이게 되게 좀 나쁜 단어로 쓰이지 않습니까? 나쁜 뜻으로?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설레발 치는 걸 좀 유단히 싫어하긴 합니다. 보통 뭐 예. 김치국 마신다 이런 얘기도 하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뭐 네. 예를 들면 이제 국가대표 축구 경기에서 네. 뭐 1대0 정도로 앞서가고 있을 때 옆에 친구가 막 뭐 이제 이겼다 우리가 막 이러면 뒤통수 딱 때리잖아요. 야 설레발 좀 치지 마 이러면서 네가 설레발 치면 꼭 져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것처럼
오만하다, 뭐 방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유권자들이 자칫하면 혼쭐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이제 여권에서도 걱정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정말로 실제로 선거에 그런 뭐 아까 말한 저는 좀 사실 말하기가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은 그런 설레발을 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는 이제 2016년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총선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0석이니 개헌선을 위협하니 하던 200석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180석, 200석 얘기가 뭐 물론 이제 약간 그 당시에 민주당 쪽에서 엄살을 떠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긴 하지만 그만큼 뭐 당시에 이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안정적인 콘크리트 지지층을 유지를 하고 있었고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대부분 이제 40% 내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민주당하고 당시 국민의당이 분열이 되면서 야권 분열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결과는 아시는 대로 참패를 했던 그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결국 선거 막판의 변수들은 뭐 한 가지로 요약될 수는 없는 거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선거 예측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뭐 들떠서 좀 오만하다든지 아니면 급하게 뭐 큰절을 하는 유세를 한다든지 이런 게 다 이제 벼락치기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정확한 선거 예측이 좀 불가능하고요. 평상시에 민심을 살피고 귀 기울여서 듣는 그런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총선이라는 게 뭐냐? 누적되어 온 그동안의 정치적 행위들의 총합을 평가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가 바보가 아니고 그 선거 직전에 잠깐의 눈속임으로 표를 얻어올 수는 없다는 거를 우리 정치권에서 좀 알고 뭐 이게 평소에 착실하게 정치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된다.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바보도 아니고 우리가 훨씬 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권자들 항상 견제와 균형을 잘 실천해왔던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아마 이번 선거도 뭐 하루 남았습니다만은 마지막까지 집중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머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죠.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요.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정말 애청한다.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일은 투표일이죠. 노영의 출발 새 아침 하루 쉬고요. 목요일 아침 7시 정각에 듣겠습니다. 총선 잘 치르시고 슬기로운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